학생들도 좀 있고 그래서 그 연구자, 특히 이제 바이올로지 관련된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저희 연구단이 하고 있는 게 유전체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그 유전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유전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해주고, 저희 연구단에서 지금 그 유전체 연구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를 간략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굴들 쭉 보니까 사실은 오늘 그 우리 동네 과학톡이라고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제 한 중학생 정도 수준의 자료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듣다가 재미없으시면 그 휙휙휙휙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 재미없으면 손 들어주세요. 손 들어가지고 그거 다 알아요. 그러면은 이제 넘어갈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그 제가 준비한 자료는 뭐 간단합니다. 사실은 그 저희 연구단 얼굴 이렇게 보니까 저희 연구단 사람도 꽤 있는 것 같은데, 그 저희 연구단이 이제 유전체 항상성 연구단이라서 유전체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할 거고, 그 전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생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대부분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나중에 자녀한테 얘기해 줄 수 있게 그 바이오메디컬 리서치를 커리어로 갖는 거가 뭐 어떤 건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거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유전체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 게놈 그러잖아요. 게놈 그러는데 도대체 그놈의 게놈이 뭔지 요즘 그 뉴스 보시면 아마 하루에 한 번씩은 아마 들으실 거예요. 게놈이란 얘기.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울산이 요즘에 뭐 게놈 사업 한다고, 그래서 뭐 1000명 지놈을 한다, 뭐 1000명 게놈 시퀀스 한다 막 그러는데, 그런 것들 조금 그 보고 이제 도대체 그 게놈 사업이라는 게 어떤 도움이 될지, 특히 이제 뭐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바이오메디컬 리서치 as a 커리어 딱 그래가지고, 이거는 사실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이제 그 NIH에 근무할 때 이제 했던 그 슬라이드예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NIH 안에서 이제 학생들이 방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방문을 많이 하는데 그 학생들한테 바이오메디컬 리서치를 하는 거가 어떤 커리어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그 자료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그 바이오메디컬 리서치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해야 되냐, 뭐를 좋아하는 사람이 해야 되냐라는 걸 갖다가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서 그때 학생들이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1번이 읽는 걸 좋아해야 돼요. 읽는 거를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읽어야 되는데 저를 가끔 보면 우리 대학원생들도 많이 읽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이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거를 남한테 자꾸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저 오른쪽에 있는 건데, 질문이 많아야 돼요. 질문이 도대체 왜 그러냐,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리고 그것이 왜 그런지를 질문을 던지고 그럼 어떻게 그거를 해결할 건가 라는 생각을 꾸준히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바이오메디컬 리서치뿐만 아니라 이거는 대부분의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광고하는 게 있어요. 협동을 잘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협동 안 하고 옛날에 그 프랑켄슈타인 만들던 그런 사람 같이 혼자서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세상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협동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 이제 바이오메디컬 리서치를 하는 사람의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바이오메디컬 리서처가 되기 위해서 커리어가 이래요. 보면은 두 가지 커리어가 있는데, 하나는 연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의사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다 커리어가 있는데, 요건 지금 이제 미국에서 하는 커리어인데 우리나라도 뭐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학부를 졸업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조금 달라서 이제 학부부터 그 의대를 가지만, 이제 학부를 졸업을 한 다음에 일반적으로 대학원을 가게 되면 한 5년에서 6년, 요즘에 뭐 평균 한 7년까지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게 끝난 다음에 포스닥터럴 펠로우십이라고 해서 박사후 연구원, 그게 이제 한 3년에서 5년, 제가 이거 준비할 때는 한 10년 전 자료라서 이렇게 됐는데 요즘은 한 6년에서 7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메디컬 스쿨을 가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메디컬 닥터가 되기 위해서는 5년에서 7년 정도 이제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레지던시를 한 3년에서 5년 정도 어떤 분야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커리어를 가게 되면 이제 한쪽은 연구를 하는 사람, 한쪽은 환자를 보는 사람이 되는데, 자, 그 제일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게 그러면 페이밴드가 어떻게 되냐? 페이밴드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조사를 해보면은 포스닥을 끝내고 교수가 되든지 연구소에 취직을 했을 때의 월급이 의사의 평균 월급보다는 낮아요. 그거는 뭐 대부분 다 그런데, 그 NIH에서도 보면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제 봉급이 의사로서 NIH에 들어온 사람 봉급보다 약 1년에 한 2만 불 정도 낮은데, 자, 그러면은 좀 불공평하잖아요. 똑같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자, 연구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맨날 보고 싶은 박테리아 보고, 자기가 맨날 보고 싶은 세포 보고, 자기가 맨날 보고 싶은 마우스 보고, 그러고 사는데, 의사는 맨날 그 아픈 사람 보잖아요. 아픈 사람, 앞에 와서 징징거리는 사람 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아픈 사람 보고 와가지고 의사 선생님 나 뭐 아픈데 이거 좀 살려주세요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에서 돈 제일 잘 버는 직업 두 개 군 하면은 의사하고 이제 판사인데, 그 둘 다 똑같아요. 하나는 아픈 사람 보는 거, 하나는 그 범죄자 보는 거잖아요. 범죄자. 그러니까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을 보기 때문에 좀 돈을 많이 받는다 생각을 하면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직업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스텝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메디컬 리서치를 나오면은 어떤 식의 잡을 갖게 되냐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 가서 교수 되는 걸 생각을 해요. 그 이제 좀 편하고, 사실은 조금 편하다고 하는데 요즘 뭐 그렇게 편하지도 않은 것 같고, 그거 이외에 이제 뭐 정부 출연연 같은데, 여기 이제 IBS나 아니면 생공연, 암센터 그런 데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회사로 가서 이제 가는 경우는 이제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R&D 디파트먼트로 가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외에도 보시면은 다른 게 꽤 있어요. 그랜트 오피서, 그다음에 메디컬 이그제미너,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안 하는 직업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제가 있을 때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쪽으로 가요. 그래서 근데 이게 좀 중요한 게, 우리나라 제가 이제 보면 연구비를 집행하고 연구비를, 그러니까 심사는 아니지만 집행하고 이런 거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 그 이쪽에 리서치를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문과 쪽 나오신 분들이 다 공무원이 돼서 그쪽을 쭉 가시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그 전문적으로 연구를 한 사람들이 가서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조금 더 전문성이 생겨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쪽으로도 많은 분들이 좀 진출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커리어예요. 좀 혹시 뭐 커리어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그 궁금하다든지, 뭐 제가 해왔던 거 뭐 궁금하면 물어봐도 되고. 없으세요? 뭐, 네. 저기 아니면 회사 취직을 하는 네? 저런 트리대로 보지 않으면 네. 회사에 취직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회사도 있었어요, 그 안에. 회사에도 취직을 합니다. 회사에 취직을 하는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학부 정도 졸업을 하고서 바로 취직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석사 정도 하고서 취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게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필요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처음에 막 시작한 스타트업 컴퍼니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어떤 특정한 실험만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을 필요로 해요. 그럴 경우는 그 석사 정도 한 분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회사가 R&D를 해서 새로운 걸 뭐 개발을 하려고 한다. 그럼 똑같이 박사학위도 있고 포스닥까지 하신 분들이 가고, 그 다음에 요즘 같이 이제 한국에 요즘 뭐 바이오텍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CTO라고 해서 그러니까 테크놀로지 쪽에 이제 CEO죠. 그쪽으로 많이 또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방향은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현재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창립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방향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자, 그럼 베이직을 시작을 드릴게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학생 수준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그 한 60, 70%는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그 옛날에 그 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로 생각을 하시고 자 DNA 그러니까 게놈 그러는데 게놈 그러니까 자 생각해 봅시다. 저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맨날 헷갈렸던 게 있는데 그때는 이제 게놈이라는 단어가 없었고 그때 이제 DNA, 염색체, 염색사, 유전자, 유전체 됩다 많아요. 그게 진짜 다 다른 건가? 사실은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부위를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거예요. 자 보시면 DNA는 그냥 말 그대로 DNA고 그 화학 구조를 그냥 얘기해 주는 거고 염색체는 옛날에 과학자들이 그 세포를 갖다가 이렇게 염색을 좀 해봤어요. 염색을 이렇게 해보니까 염색이 되는 뭔가 모르는 거 염색체 똑같이 염색을 또 했더니 실같이 보이는 게 있어. 염색사. 이렇게 다 옛날 과학자들 그때 진짜 모를 때 그냥 붙여놓은 이름들을 아직까지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염색체, 염색사, 그다음에 뭐 유전체는 유전을 결정하는 뭔가 모르는 물질, 유전체.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보니까 DNA가 결정하더라. 그래서 그 DNA가 유전체다. 유전체의 구성단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DNA라는 얘기 맨날 듣잖아요. 뭐 데옥시 뭐 뉴클레오타이드 뭐 ATP에서 이렇게 스트럭처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학 구조를 결정한 다음에 DNA라는 걸 부르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는 뭐 강아지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박테리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DNA가 있어요. 다 전부 다. 그거는 뭐 다 여기 아실 거고. DNA 이렇게 쭉 빼보면 이렇게 이중나선으로 쫙 돼 있어요. 이중나선 이렇게. 그래가지고 DNA가 도대체 뭐냐? 그러면 사람들 막 그런 얘기 하죠. 그 뭐 생명체를 결정짓는 블루프린트다. 그러니까 그 이 DNA에서 모든 게 다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인 것을 결정하는 것이 DNA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복잡하죠. 그냥 이런 간단한 화학 구조체가 어떻게 나를 결정을 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 도대체 유전자는 또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DNA, 유전체는 유전을 결정하는 복합체. 자, 그럼 유전자는 유전을 결정하는 인자 하나. 그러니까 유전자는 전체 유전체를 결정하는 하나하나의 구성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다 합쳐지면 유전체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유전자는 이 DNA 상에 전체 DNA 상에 이렇게 부분에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가 1개, 2개, 3개, 4개 여기는 이렇게 돼 있고 얘네들은 하는 게 뭐냐면 유전자가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세포 내에서 필요한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전자 하나에서 단백질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각각 이렇게 다른 단백질이 만들어져요. 근데 가끔 보면 이 유전자가 그 사람 안에는 한 25,000개 정도 있어요. 25,000개쯤 되고 그 이스트는 한 6,000개 뭐 이렇게 다 다른데 걔네가 이스트나 이런 애들은 다 항상 단백질을 만들고 있는데 비해서 사람은 이렇게 보면 조금 달라요. 제 머리카락하고 내 손톱하고 보면 다르잖아요. 똑같은 DNA를 갖고 있는데 걔네가 다르단 말이에요. 왜 다를까? 어떤 세포에서는 유전자가 2번, 3번만 이렇게 발현을 해서 단백질을 만들고 또 어떤 세포에서는 유전자가 잘못 갔다. 어떤 세포에서는 유전자가 뭐 1번, 4번만 만들고 이런 식으로 단백질을 그래서 완전히 다른 종류의 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유전자들이 이렇게 뭐 신경세포 아니면 근육 그다음에 뭐 위장에 있는 이런 세포들을 만들 때 완전히 다른 하지만 DNA는 다 똑같은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걸 갖고 있는데 만드는 단백질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뉴런, 그러니까 신경세포를 보면 유전자가 얘네들이 이렇게 해서 단백질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머슬, 우리 근육 세포를 보면 근육에서는 또 다른 유전자들이 단백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DNA는 어떻게 생겼나? 이제 보면 DNA는 사실 간단해요. 4개, 알파벳 4개. 자, 여러분 이제 컴퓨터 많이 쓰잖아요. 컴퓨터는 2개잖아요, 2개. 0, 1. 그러니까 컨비네이션 0, 1로 해서 쫙 써놓는 거잖아요, 정보를. 근데 유전자는 4개를 쓰는 거예요, 4개. 그래서 TAGC. 그래서 그 2개가 정보를 갖다가 저장을 하려고 그러니까 일렬로 이렇게 쓰는 것보다 양쪽으로 포개서 놓는 게 편해서 2개가 이렇게 페어링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T는 A하고 G는 C하고 이렇게 페어링이 돼서 이중 나선이라고 그러잖아요. DNA가 각 그 페어링을 해서 2개의 사선이 안타이 패러럴하게 이렇게 가게 이중 나선을 만들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베이직이고, 그래서 이제 DNA하고 이제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4개가 있는데 이 4개가 DNA 상에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고, 그걸 쭉 펼쳐보면 이런 식으로 DNA 한 개의 스트랜드를 보면 이렇게 쭈루루루루 이렇게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DNA를 이제 시퀀스를 이렇게 쫙 나열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주라기 공원 같은 거 보면은 막 나오잖아요. 디디디디디 막 나오잖아요. 다 그런 시퀀스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한 사람의 세포를 꺼내가지고 거기에 있는 DNA 염기 서열을 막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엄청난 알파벳이 막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다 찍어보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한 사람이 한 DNA, 그러니까 세포 하나에서 끄집어낸 DNA가 3빌리언이에요. 3빌리언. 3빌리언이 얼마죠? 3빌리언이면 이게 헷갈리는데 하여튼 3빌리언 뉴클레오타이드 시퀀스가 있는 거고, 그거를 하면 여러분 요즘은 안 쓰는데 전화번호부 책 아세요? 이렇게 두꺼운 거. 그 전화번호부 책 있는데 그게 한 1000페이지 정도 되는 전화번호부 책 200권을 쌓아야 요걸 갖다가 찍을 수 있어요. 그 전화번호부 책 보면 거기 쬐끄맣게 이름 써 있고 전화번호 하나씩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게 요 염기 서열을 갖다 나열을 하면 요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포 하나하나에 이만큼의 정보가 찍혀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근데 이제 자, 저하고 이제 여기 앞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생긴 게 이래도 뭐 앞에 계신 분은 굉장히 잘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면 그 한 3빌리언이나 되는 그런 그 유전자 염기 서열이 완전히 사람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한 99.99% 뭐 이 정도까지는 비슷한데 조금씩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다른 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보면 다 똑같은데 중간에 알파벳 하나씩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조금씩. 그래서 서로가 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건이는 어떤 A를 가졌으면은 저는 이제 G를 갖고 있는 거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알파벳이 조금씩 달라서 생긴 게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99.9%는 다 똑같아요. 사람마다 다 찍어보면. 근데 한 0.1%가 다른 거예요. 그 0.1% 때문에 생긴 게 다르고, 그 다음에 피부 색깔도 다르고 다 다른 게 딱 그 0.1% 차이. 그러면 이 차이가 1000개당 한 번씩 나올 수 있어요. 1000개당 한 번씩. 계산을 해보면 그 3밀리언 정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0.1%밖에 안 되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3밀리언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차이가 뭘 결정하느냐? 재수없게 그게 단백질 만드는 시퀀스 상에 있으면 단백질의 아미노산이 약간 바뀌어요. 하나 탁 바뀌거든요. 그게 바뀌면 구조가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구조가 변하니까 기능도 살짝 변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들 들은 것들 중에 헤모필리아, 영국 왕실의
왜 그런 거 있죠? 혈우병. 우리 옛날에 중학교 때 보면 배우잖아요. 혈우병. 이렇게 피가 전혀 멈추지 않는 병. 그거 딱 유전자 염기 서열 한 개 차이, 한 개. 그 한 개 차이 때문에 이런 병이 생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PKU, 이건 페닐케토 유레아라고 해서 페닐알라닌을 이렇게 분해하는 효소인데, 그 분해하는 효소가 없는 경우, 요거는 또 뭐가 중요하냐면 요거 환자는 저거 먹으면 안 돼요. 설탕 대체제, 그 뭐죠? 페닐알라닌 그 두 개 붙어 있는 거거든요. 아스팔탐. 그게 페닐알라닌 두 개 붙어 있는 건데, 그게 잘라지질 않아서 그게 그냥 계속 축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환자들이 또 있어요. 또 딱 염기서열 한 개. 그다음에 여러분 이거 해봤죠? 옛날에 PTC. 이렇게 혀에다 댔는데 어떤 사람은 아우 써, 어떤 사람은 아무 맛 없고, 저는 아무 맛 못 느끼거든요. PTC 해보면. 근데 이 PTC 이것도 똑같이 염기서열 한 개 딱 차이 있어서 그 쓴맛을 느끼는 그 리셉터가 이렇게 스트럭처가 딱 변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쓴맛을 느끼는 사람, 못 느끼는 사람 이렇게 그 변화가 돼요. 그래서 염기서열이 그 정도 차이가 있어서 사람마다 그렇게 다른 게 있는데, 그거 말고도 사실은 이런 여러 다른 요인도 사람을 결정을 해요. 그죠? 그런데 그게 왜 그런지 또 이제 좀 설명을 해보면, 유전자에서 나오는 단백질 때문에 사람마다 틀려서 질병도 생겨요. 그래서 질병도 생기는데 그 질병이 또 외부 환경에도 굉장히 중요한데, 도대체 이런 환경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제 그런 거는 좀 생각을 해보면 환경이 유전자의 발현도 또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환경의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유전체를 공격을 하기도 하고 유전체의 발현도 조절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것이 유전자의 발현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휴먼 게놈 프로젝트, 그래가지고 이제 1990년대에 이걸 시작을 했는데, 자, 이유가 뭐였냐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화번호부 그걸 갖다 결정을 해놓으면 사람마다 뭔가 좀 차이를 규명할 수 있고 질병도 연구하기가 참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돈을 들여서 했죠. 그래갖고 엄청난 스토리지를 해서 결국은 끝을 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003년 4월에 이게 그 지놈 프로젝트가 끝났고, 그 다음에 그때 보니까 한 2만 5천 개 정도 유전자가 사람이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누구든지 들어가서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때 결정할 때 3명의 유전자를 썼대요. 3명의 DNA를 썼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는데, 뭐 그 한 명이 여자였고 2명이 남자였다는 것까지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렇게 해서 다 끝났냐? 그러면 이제 DNA를 이렇게 알았으니까 그걸로 이제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구하는 데도 물론 쓰지만 우리 생활에 좀 필요한 거. 그래서 필요한 거 몇 개만 얘기 드릴게요. 예를 들면 범죄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왜 9/11 무슨 빌딩이죠? 그 뉴욕에 이렇게 쾅 떨어졌을 때 누가 죽었는지 몰랐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했냐면 거기 있는 사람 시체 일부 남은 거 그래서 DNA 뽑아가지고 그 결정해가지고 이제 relative들, 그러니까 뭐 아들이나 딸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매칭시켜서 누가 진짜 죽었는지를 갖다 정확하게 매핑하고 이런 것도 다 했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드라마에서 맨날 보는 거, 네가 내 진짜 아들이냐? 딱 그거 있잖아요. 그것도 할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는지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뭐 범죄자 이제 결정하고 뭐 이제 그런 건데, 자,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DNA 에비던스는 어디든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게 이제 앞으로 미래에 가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가다 괜히 침 한 번 뱉으면 거기서 DNA 뽑을 수 있고요. 지나가다 쓱 스쳐도 뽑을 수 있고 머리카락 하나 흘려도 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 DNA는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뭐 심지어 이렇게 담배 피다가 꽁초 버리면 요 끝에 침 약간 묻은 걸로도 DNA를 뽑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한
3 밀리언 정도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다른 부위들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워낙 시퀀싱을 드립다 하다 보니까 사람마다 다른 데가 어디 있는지 대충 알아요. 이제 그 대충 매핑이 다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른 부위를 보니까 왜 다른가를 봤더니 이렇게 시퀀스가 리핏이 이렇게 되는 데들이 많아요. 이게 왜 그런지는 아직 잘 몰라요. 근데 이것도 아마 DNA 리페어 과정에서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은데 사람이 이렇게 계속 세대를 거듭하다 보면 이런 리핏되는 시퀀스들이 이렇게 조금씩 변해요. 조금씩 변하는데 이게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근데 사람마다 요 부위가 달라요. 요게 몇 번 리핏이 되는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보시면 이렇게 뭐 어떤 사람은 4개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뭐 5개 갖고 있고 6개 갖고 있고 쭉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테크닉을 가르쳐 드려야 되는 이거 뭐 대부분 여기 있는 사람 다 알 텐데 PCR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 그러니까 DNA를 증폭시키는 기술이에요. DNA를 어떻게 증폭을 시키냐면 DNA가 이제 이중 나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 강한 열을 주면은 2개가 뚝 떨어지거든요. 뚝 떨어뜨려서 하나로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DNA 합성할 수 있게 프라이머라는 거를 붙여주고 엔자임을 넣어주면 이걸 복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 부위만 이렇게 드립다 만들어서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PCR이라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막 만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리핏되는 시퀀스 있잖아요. 그거 바깥쪽에다가 프라이머를 만들어서 요 사이를 막 증폭하는 거예요. 막 증폭을 하면 DNA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마다 그러면 만들어진 DNA의 길이가 조금씩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DNA를 갖다가 그 아가로즈, 이게 아가로즈 뭐냐면 묵 알죠? 묵 드시잖아요. 그 식당 가면 묵이에요. 묵에다가 묵판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그 묵판에다가 DNA를 요 끝에다 놓고 DNA가 그 차지가 네거티브예요. 그러니까 네거티브, 포지티브로 차지를 딱 걸어주면 DNA가 샥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데 사이즈에 맞춰서 딱 쓰는 거예요. 크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차지는 다 똑같으니까 사이즈에 의해서 구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아까 한 것 같이 DNA를 막 복제한 다음에 쫙 올리면 아빠, 엄마한테 온 게 다 다르니까 2개씩 나와요. 2개씩 사람이 2개씩. 그래서 얘는 이렇게 2개짜리, 얘는 이렇게 2개짜리, 이렇게 2개짜리, 이렇게 2개짜리, 이렇게 2개짜리, 얘는 거의 뭐 비슷비슷한 이런 2개짜리. 사람마다 아까 얘기한 그 사이즈가 좀 다르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사이즈가 달라서 이렇게 다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니까 아빠 거, 엄마 거 보면 얘는 내 아들 아니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는 약간 좀 뻥인데 이거 DNA 뽑아서 PCR하고 이거 하는데 최소한 하루 걸리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 드라마에서는 들어가면 1시간이면 나오더라고. 1시간이면 뭔가 제가 모르는 테크닉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스탠다드 마커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 친자니 뭐 아니면 뭐 범죄자를 결정을 할 때 뭐 얼마 전에 그 화성 연쇄 사건 한 것도 똑같아요. 이렇게 한 거예요. DNA 뽑아갖고 거기서 나온 거하고 이 사람 거하고 매칭해 보니까 맞게 나오더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프로파일링을 쭉 해놓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래서 이제 범죄자들을 쫙 해놓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뭐가 나오면은 바로 찾을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컴바인드 DNA 인덱스 시스템이라고 그래갖고 미국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이게 뭐냐면 그 범죄자들 이제 그 크리미널들을 갖다가 다 DNA를 뽑아가지고 미리 다 해놓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래가지고 뭔가 사건이 딱 터졌다. 그럼 거기 가서 쫙 뽑아서 거기 있는 사람 잡아갖고 딱 잡는 거죠. 그래가지고 간단한 해가지고 인덱스를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재 이 정도 컨빅티드 오펜더들 6.7 밀리언 프로파일을 벌써 해놨대요. 미국에서. 아마 지금 더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해가지고 크라임씬에서 프로파일 또 쫙 하고 그래서 매칭되는 사람 바로 잡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이외에도 뭐 이거 하면 미싱 펄슨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 알잖아요. 어렸을 때 사라졌는데
그 애 찾으려면 이제 얘가 뭐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뭐 내가 당신의 딸입니다. 막 나타났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뭐 옛날에는 뭐 히스토리 보여주고 사진 보여주고 막 그랬었는데 그거 갖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딱 DNA로 하면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어요. 혹시 그 가타카 영화 본 사람 있어요? 가타카 영화 보신 분 있어요? 그 가타카 영화를 보면 거기는 사람이 태어나면 그러니까 연기 서열 분석을 딱 끝내서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는 게 가장 좋겠다는 것까지 결정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그걸 갖다가 이제 할 필요 없다. 그래서 나는 막 죽어라 해가지고 그 우주 비행사가 되는 뭐 그런 내용인데 거기 보면은 이런 컨셉이 나와요. 태어난 사람의 연기 서열을 딱 결정해가지고 이 사람이 가장 최적의 직장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는 운동선수, 뭐 할 사람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가능할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DNA 시퀀싱이 옛날에는 되게 어려웠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처음에 만들 때만 해도 드래프트 하나 만드는데, 그러니까 요게 리서스 요게 이제 원숭이거든요. 원숭이 지놈 프로젝트 했을 때 $22 밀리언 들었어요. 하나 결정을 하나. 근데 2007년에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 요즘 맨날 듣는 넥스트젠 시퀀싱이라는 테크닉인데 그때 당시에 454 라이프 사이언스라는 그 회사가 만들어지면서 얘네가 DNA 염기 서열 결정의 새로운 테크닉을 개발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이 시퀀싱 덕분에 금액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제임스 왓슨의 시퀀싱을 해버렸어요. 이 사람의 시퀀스를 다 결정을 했는데 20배 아래로 떨어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웰컴 트러스트 생거 센터 같은 데서 300 휴먼 지놈을 6개월 만에 결정을 했고 2008년 돼서 그래서 지금 2008년에 뭐 요 정도까지 갔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도 홀지놈 시퀀싱 하는데 150만 원이면 해요. 150만 원. 한 사람. 내 거 딱 DNA 갖다 보내주면 150만 원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기계가 또 있는데 그 새 기계에 따르면 뭐 레이버 코스트 이런 거 다 해서인데 아마도 몇십만 원대로 떨어질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능해지는 세상이 자꾸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옛날 시퀀싱 방법이에요. 막 DNA 이렇게 막 실험실에서 열심히 뽑아가지고 라디오 레이블, 그러니까 방사성 동위원소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끔 아직까지도 영화에서 보시면 이런 거 들고서 이렇게 하는 거 나와요. 뭐 DNA 시퀀스라고. 근데 그거 다 뻥이고 요즘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근데 이거는 한 20년 전에 하던 그런 거고. 근데 그게 이제 90년대에 와가지고 약간 좀 발전한 것이 이제 이 시퀀싱인데 여전히 이때도 돈이 많이 들었어요. 이때 이제 요게 아직까지도 실험실에서는 이 시퀀싱 아직도 써요. 그러니까 우리 그 회사에다 보내갖고 뭐 일부 시퀀스 결정하고 그런 거는 다 이 방법을 쓰는데 이 방법을 이제 터미네이션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요걸 아직도 쓰고 있는 방법이고 근데 그게 아니라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이라는 게 딱 이거예요. 끝에 레이블해서 한 번에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DNA 시퀀스 연기 결정 방법은 똑같은데 하나가 들어갈 때 레이블이 들어갈 때 끝나는 놈이 형광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은 관심이 있을 수 있으니까 DNA 시퀀스 결정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GATC 이렇게 쭉 간다고 치면 그거에 대해서 상보 염기가 들어가잖아요. 그게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갖고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염기 서열이. 근데 그게 들어갈 때 거기 끝에다가 다음번 뉴클레오타이드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뉴클레오타이드를 집어넣어요. 그럼 거기서 딱 끝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가 들어가는 자리에다가 C 뒤에 다음 게 못 들어가게 하는데 그 못 들어가게 하는 거에 형광이 붙어 있으면 그 형광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형광을 이만한 판에다가 다 찍는 거예요. 그래서 한 판에 팡팡 찍어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미지 분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시퀀싱이 굉장히 싸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빠르죠. 그래서 이제 뭐 이걸로 해서 뭐 2014년까지 1,000불,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100만 원가
까지 할 수 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보다 더 떨어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요즘은 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알콘 엑스 프라이즈라고 그래갖고 10 밀리언 달러를 돈을 걸었어요. 더 빨리 더 싸게 할 수 있는 테크닉을 개발하면 돈 준다. 이런 것도 있어서 막 서로 뭐 컴피티션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요즘 하는 것 중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DNA에 이게 이제 염기마다 약간씩 차지가 틀려서 요만한 포어에다가 그 DNA 싱글 스트랜드 DNA가 이렇게 지나갈 때 그 차지 차이를 갖다가 그냥 디텍션하는 뭐 그런 메소드도 생기고 굉장히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 막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가능해지면 이제 질병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세상이 와요. 그게 어느 정도가 되냐면, 그러니까 사람마다 약간씩 조금 이따 뭐 보여드리겠지만 약간의 연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프로젝션을 할 수가 있어서 미리 인터벤션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그런 세상이 올 거고, 그다음에 또 최근 들어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우리나라도 굉장히 여러 연구자들이 하고 있는데 자기랑 같이 기생하고 있는 그 박테리아 때문에 소화기도 틀려지고 뭐 이런 것, 소화 시스템, 뭐 여기 피부 질환 같은 거 그런 것도 다 여기 나랑 같이 살고 있는 박테리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한 5분 정도 우리 하는 일 잠깐 얘기 드리고 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여기까지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하세요. 관심 없으세요? 그럼 우리 하는 일 딱 하면 방금 한 것처럼 하면 이제 퍼스널라이즈 메디신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약을 다르게 주는 거죠. 지금 병원 가서 약 타면 딱 고려하는 거 2개밖에 없어요. 알러지 있어요? 몸무게 얼마예요? 딱 그 2개, 딱 2개. 똑같은 약 다 줘요. 똑같은 약 주는데 알러지 있는지 그 다음에 몸무게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약이 결정이 돼요. 그리고 먹다가 부작용 생기면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혈압약 먹는데 이제 처음에 딱 가면 몸무게 얼마예요? 얼마나 딱 얘기하면 그러면 약은 몇 개 드세요?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약 한번 써보세요. 제일 약한 거니까 안 듣는데요. 다음에 가면 그럼 이거 한번 써볼까요? 이거 한번 써볼까요? 이거 하니까 뭐 아침에 화장실 너무 자주 가요. 그러면 그럼 이건 안 되니까 이거 써보세요.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랜덤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놈 시퀀싱이 딱 돼서 그거를 코릴레이션을 다 시킬 수 있으면 이렇게 명경제 혈압약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이제 지놈 인테그리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게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그 유전자 연구에서 보시면 뭐 이게 DNA 복제 효소, 뭐 DNA 구조 결정, 그다음에 뭐 DNA 복제 기작 발견, 뭐 요거는 이제 DNA 리페어,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노벨상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주기적으로 봐서 한 5년에서 뭐 길게는 10년에 한 번씩 노벨상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가 더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가능하면 우리 연구단에서 나왔으면 좋겠고 이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하는 일은 뭐 이거는 그냥 옛날에 찍은 건데 이렇게 세포에서 DNA가 복제되는 거 그냥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현미경 있는데 일단 이제 투어를 하시게 되면은 보겠지만 이렇게 현미경을 써가지고 DNA가 복제되고 있는 거 점점 보이죠? 핵 안에 있는 그 DNA 복제가 진행되고 있는 곳을 이렇게 마킹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뭐 유전자에 이상이 있던지 어떤 유전자를 뭐 더 집어넣던지 막 이랬을 때 그런 복제 현상이 되는 우린 팩토리라고 부르는데 복제 팩토리가 막 숫자가 늘어나기도 하고 막 오랫동안 남아있기도 하고 뭐 이런 현상들 갖다가 다 진행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 누군지 다 아시죠? 안젤리나 졸리. 그 유명한 배우잖아요. 유명한 배우인데 안젤리나 졸리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내가 평생에 유방암은 한 87% 가능성이 있고 자궁암은 한 50% 확률이 있다. 라고 딱 의사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래나 그랬는데 이 사람이 BRCA1이라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어서 그래요. 이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미국 파퓰레이션에서 보면 한 0.25% 파퓰레이션에
이 BRCA1이나 아니면 2, 그 두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고 이 유전자가 이상이 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방암이나 자궁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BRCA1, BRCA2는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걔가 뭐 하는 거냐면 이 유전자들이 DNA 리페어, 그러니까 DNA 복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단백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제대로 안 만들어지니까 DNA 복구가 제대로 안 돼서 유방암이 막 생기고 또 자궁암이 생기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 연구단에서 이제 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 그 신세릭 리살,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망가지면 죽는다라는 그 컨셉이에요. 이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세포는 어떤 그 외부에서 뭐 챌린지가 오든지 아니면 뭐 문제가 좀 생겼을 때 최소한 두 가지 정도의 그 복구할 수 있는 그 가능한 패스웨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DNA 리페어로 생각을 하면 두 개의 다른 방법으로 DNA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복구를 이렇게 해서 살아요. 그런데 암세포가 되면 특이하게도 DNA 손상 복구를 할 수 있는 그 패스웨이가 하나 정도가 고장이 나요. 하나 정도가.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A, B 중에 A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A로 해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에딕션이 되는 거예요. A라는 리페어 패스웨이에 에딕션이 다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전체 세포를 이렇게 보면 정상 세포는 A나 B를 써서 잘 살아가는데 암세포는 A를 써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A만 이렇게 딱 블락을 해요. A만 딱 블락을 하면 그러면 암세포만 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신세릭 리살이에요. 이미 암세포는 하나가 고장 나 있으니 남아있는 거 하나만 막아갖고 죽이자라는 게 신세릭 리살 컨셉이고 요거를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안젤리나 졸리 케이스를 잠깐 보면 안젤리나 졸리는 BRCA1이 고장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BRCA1이 고장이 나 있으니까 호몰로거스 리컴비네이션이라는 리페어 기작을 못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DNA 이렇게 챌린지가 오면 호몰로거스 리컴비네이션이나 베이즈 익스전 리페어라는 다른 리페어 과정이 이걸 복구를 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암세포에는 이제 베이즈 익스전 리페어밖에 안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이즈 익스전 리페어를 딱 막아주면 그러면 암세포만 죽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안젤리나 졸리 이거 안 하려고 이게 이제 없어서 그때 유방 적체수를 다 해버렸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거 가능하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냐? 실제로 이제 가능해진 세상이 왔어요. 뭐냐면 그 베이스 익스전 리페어를 막을 수 있는 엔자임 그 이니비터들이 이렇게 막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이니비터 중에 몇 개는 벌써 FDA에서 어프로브가 돼서 그러니까 사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이거를 클리니컬 트라이얼 3상을 할 때 몇 개 병원에서 했고 이거 이제 지금 현재는 브레스트 캔서는 안 하지만 오바리안 캔서에 지금 쓰고 있는데 그걸 실제로 써보신 의사 선생님들이 진짜 치료가 안 되는 거였는데 완치가 됐대요. 싹.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참 암이라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암이 꼭 다 이제 환자들 치료하시면 한 20, 30%는 완치가 돼요. 진짜 완치가 돼서 더 이상 안 생기는데 한 50% 이상은 또 재발이 돼요. 그럼 재발이 되면 이거 안 들어요. 더 이상 이야기. 그러니까 암이 뭔가 새로운 거를 또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다시 듣게 만드는 약을 만들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게 저희가 하는 일인데 저희가 이제 찾은 일단의 뭐 지금 418번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약인데 이 약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베이즈 익스전 리페어의 블라커, 이니비터를 처리해서 잘 죽는 그런 암들이 다시 재발했을 때 다시 잘 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마우스에다 한 실험인데 다시 잘 죽게 만들어주는 그런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래서 그냥 하나 맛배기로 사진만 하나 보여드렸는데 저희는 이런 거를 갖다가 개발을 해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할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세포 내에서 움직여 가는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런 연구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구,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포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것 갖다 보고 그걸 생화학적 뭐 동물 모델 이런 걸 써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